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지금 근대 파트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근대 이론 파트 마지막 부분인 문화사 파트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다른 문화가 들어왔다는 건데, 근대라고 규정 짓는 시대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서구 문물 같은 게 조금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의 전통 문화적인 부분보다 외부의 것들이 들어와서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문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 시설과 건축물 그리고 신문 파트 볼 건데 이 문제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 부분 같이 정리해 보시고, 요거는 기출문제 좀 많이 푸셔서 어떤 부가 사료가 나오는지를 최대한 많이 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뭔가 이 시대에 관련된 신문이나 자료 사진 이런 거를 주면서 파악을 하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 근대의 주요 시설과 건축물을 먼저 볼 건데, 건축물 시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기가 드디어 들어와요. 전기가 맨 처음 들어온 데가 아마 다들 경복궁 가보셨을 텐데, 경복궁 굉장히 크죠. 경복궁의 뒤쪽에 들어가시면 그 경복궁 안쪽에 연못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주로 많이 가는 연못이 앞쪽에 경회로라는 연못이 있고, 뒤쪽에 향원정이라는 게 있어요. 향원정. 조금 더 뒤로 들어가시면 향원정이라는 연못이 크게 있고, 그 뒤쪽에 향원정 연못의 뒤쪽에 건천궁이라고 있습니다. 궁 속의 궁이라고 하는데 고종이 따로 짓고 살았던 데고요. 민비랑 같이 살았던 데인데, 향원정 일대에 경복궁 안쪽에 건천궁이 있어요. 실제로는 건천궁에 틀었다기보다는 이 처음에 전기를 설치했다기보다 향원정 테두리에 전기 가로등을 처음 설치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매끄럽게 나오는 전기 가로등은 아니었는데 최초의 전등이 여기에 설치는 됐고요. 사실은 이 시기가 되면 근대 시기에 지금 모습이 되게 불안정하죠. 일본도 막 맨날 우리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뭔가 개혁 개방 같은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종이 상당히 불안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분은 밤에 한밤중에 누군가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자객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을 조금 갖고 계셔서 밤이 나처럼 환하게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밤에 불을 안 끄고 양초를 다 켜갖고 있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외부에서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서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밤을 나처럼 환하게 밝혀주는 전등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거기에 굉장히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궁궐 안쪽에 설치를 할 수가 있냐, 이걸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전구를 판매하는 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전등을 들여오게 됩니다. 전구 발명한 사람 누군지 우리 다 알잖아요. 어릴 때 아마 위인전 다 읽어보셨을 텐데 토마스 에디슨이 있죠. 에디슨이 세웠던 에디슨 전기 회사와 접촉을 해서 우리가 전등을 사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옛날에 이거 가지고 막 TV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서 실제 에디슨 전기 회사와 접촉해서 최초의 전등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전등만 설치하면 안 들어오잖아요. 전구를 사는 건 좋지만 우린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휴대용 발전기를 같이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전등을 밝힐 때에는 우리가 전기를 생산했다기보다는 우리 기술은 아니고 그쪽에서 휴대용 발전기를 같이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향원정에 설치를 해서 그걸 가동시켜가지고 전등을 밝혀요. 우리가 전등을 설치한 거가 아시아권 국가에서 우리가 최초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경복궁의 향원정 연못 근처에 가시면 동아시아 최초의 전기 발상지라는 표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디슨 전기 주식회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전등을 설치를 했고요. 이걸 언제까지 간이발전소 발전기만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한제국의 황실이랑 나중에 대한제국 만들어지고 나서 미국인인 콜브라는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한성전기회사라는 거를 세워요.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격적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가 바로 전차예요. 전차. 전기로 가는 전차가 설치가 된 건데, 한성전기회사가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라고 하는 거를 또 가설을 하게 됩니다. 전차가 개통됐었던 그 해에 여기 경인선 철도도 개통이 되고요. 최초의 철도였었던 경인선, 서울이랑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열리고 그 다음에 경부선이 열리고 그리고 경의선이 열립니다.
철도가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 전차와 철도라는 근대시기 교통수단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통신장비가 들어오게 되죠.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신을 가설을 해서 나중에 전화도 설치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에 갖고 있지 않았던 서구의 과학 발명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의료적인 측면에서 또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원래 전통 한의학이 있었는데 이제 서양의 의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렌.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최초로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워지고 나서 바로 직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여기 자리가 지금 신촌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부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연희 전문 학교라고 있었던 여기 학교가 있고요. 이 학교 옆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이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돼요. 그래서 연희 전문 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이랑 나중에 한 글자씩 합쳐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된 거죠. 지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교정 안에 신촌 캠퍼스 안쪽에 들어가시면 실제 광해원 유적 이 보존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켠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 기구 중에서도 근대적인 거를 하는 어떤 시설을 담당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 막 생기게 돼서 화폐, 근대식으로 화폐 바꿔야 되잖아요. 전환국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기창이라고 하는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생겨요. 우리가 선진 문물을 배우고 학습을 해서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뭐 영선사니 뭐 이런 거 막 파견하잖아요. 이 청나라에 영선사라고 하는 일종의 좀 국비 유학생들을 좀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있는 기술을 좀 배워다가 거기 있는 거를 본따 가지고 기기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좀 부국강병을 하려고 나름대로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출판을 담당하는 방문국이 생기고요.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근대식 우편 사물을 관장하는 그런 장소도 만듭니다. 이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에서 이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인사동 옆에 조계사 옆쪽에 그 유적이 남아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좀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 남아있는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독립문이 있어요. 지하철역 중에서 3호선에 독립문역이라고 있잖아요. 나가시면 독립역사공원이라고 크게 광장 같은 공원이 있고 그 바로 뒤쪽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있는데 그 앞에 독립문 광장의 가장 핵심적인 건축물이 요때 세워진 이 독립문입니다. 사실 지금 위치는 원래 위치보다 조금 뒤로 밀려나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지어졌었던 건축물 요거 똑같이 있어요. 독립문. 누가 봐도 우리나라 건축 아니잖아요. 이거는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 가지고 설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독립협회가 모금 활동을 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요거를 만들게 됐고 프랑스 개선문의 모양을 모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도 천주교를 비롯해서 개신교도 들어오고 서구의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종교 건축이 또 생기는데 제일 유명한 게 명동성당이죠. 중세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워낙에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화제가 된 건축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인 건축물을 이렇게 높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한양 안쪽에서 그 누구도 궁궐보다 높은 건축을 사실 하면 안 돼요. 근데 서구 건축 양식이 들어오면서 조금 높은 첨탑을 갖고 있는 양식의 건축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근대 시기의 건축물의 느낌을 세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또 우리가 궁궐 중에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에 들어가시면 석조전이라는 건축이 있습니다. 딱 얼핏 보면은 되게 신전 같죠. 영국의 그 내셔널 갤러리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덕수궁의 석조전은 그냥 아예 영국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석조전이란 이름이 붙어 있고 완전 서구식이고요.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었고 우리가 원래 만드는 정전의 양식이 아니라 완전 서구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종이 특별히 구상을 했었던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돌로만 건축을 지금 했고요. 물론 쓰지는 못해요. 이거를 공사를 거의 10년 정도 했는데 석조전의 완공 시기가 19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한일합병으로 망하던 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했던 대로 쓰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용도 변환을 거쳐서 지금도 이 궁궐 안쪽에 남아는 있는데 요 석조전 본체 건물은 꼭대기 3층은 개방을 하지 않고 지하 1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하층 같이 생겼는데 1층이 있어요. 그 1층은 사무 공간으로 지금 쓰고 중간층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입니다.
상시로 가기는 어렵고 여기 층이 지금 박물관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한제국 역사관이라는 박물관으로 보실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사진은 안 나와 있는데 일본인들이 여기를 막 박물관으로 계속 쓰거든요. 이왕과 박물관이니 뭐니 이렇게 쓰면서 여기 내부를 자꾸 공개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애초에 박물관으로 쓸 건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석조전 내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갤러리나 박물관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공간 부족이 생기게 돼서 실제로 덕수궁에 가시면 여기 석조전이 있고 이쪽에 석조전이 있다면 이렇게 기역자로 연결돼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건축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복도랑 연결돼 있는. 여기가 석조전 별관이에요. 이거는 일본이 증축을 한 겁니다. 이거는 1936년쯤에 완성이 되는 건데 완전히 갤러리나 박물관으로 쓰려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천장이 굉장히 높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도 거기가 덕수궁 미술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덕수궁관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죠. 아마 거기 미술 전시 보러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식이 아니라 서구 양식의 건축물들이 이제 촘촘하게 등장을 하는 시점이 바로 요 근대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 하나 나오는데 신문이 있어요. 신문. 여러분 신문은 이거가 다기는 한데 나오는 것만 나오기는 해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있긴 있다는 거죠. 신문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근대적인 신문. 여러분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발상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국가적인 사건이나 이런 거를 모든 사람한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뭐 마을마다 방이라고 하는 게 붙어가지고 나라에서 무슨 여기 뭐 임금의 명령이 뭐가 내렸다 하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나 정치, 경제적인 부분의 내용을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부 공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상당히 근대적인 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 한성순보라는 게 있었어요. 한성순보. 그렇게 오래 출간이 되지는 못했어요. 오래 나오지는 못했는데 이거 다 한문이에요. 우리가 한문을 쓰다 보니까 순한문 신문이고요. 열흘에 한 번씩 간행을 했대요. 순보가 여러분, 순보가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순보. 그걸 순보라고 하고요. 정부의 정책을 알려주는 정보 정도만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 그런 신문이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시책 같은 거를 공유하는 용도로 관보처럼 나온 게 한성 순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성 주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데서 방문국에서 계속 국가의 시설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관보 성격이긴 하지만 순보는 열흘에 한 번, 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게 한문만 있는 게 아니라 국문이 같이 들어가요. 혼용체가 나와서 읽기가 조금 편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일단 독자층이 넓어졌잖아요. 그냥 한문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본다는 가정하에 이 주보에는 최초로 상업 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신문 광고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 이거를 만들려고 고종이 서재필을 다시 부른 거죠. 미국에 있었던. 자, 미국 사람 신문으로 들어왔었던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발행을 합니다. 방문국에서 출판하는 거는 국가시설이니까 이거는 우리 민간신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독립신문은 좀 일본의 제재에서 벗어나면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막 간섭할 거잖아요.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종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서재필을 데리고 들어오면 저 사람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사장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내부 사정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일본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신문이 발간이 되고요. 우리나라 내부의 사정을 외국한테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서재필을 데리고 온 겁니다. 독립신문은 한글판 기본적으로 그리고 영문판이 발행이 됩니다. 영문판이 발행이 돼서 외국인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정보를 외국인들한테 열어준 거죠. 일본이 요상한 짓을 하면 그거를 영문판으로도 발행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없는 거죠. 서재필은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실제로 서재필은 우리나라에서 서재필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미국 이름이었던 필립 제이슨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글판이랑 영문판이 함께 발행됐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 독립신문이고 처음으로 한글 띄어쓰기를 도입을 했대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글이 전부 다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글이 얼마나 읽기 힘든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국어 시간 옛날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을 텐데 이거 띄어쓰기 안 해놓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이게 모르게 돼요. 띄어쓰기가 우리는 말의 의미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글을 읽을 때 가독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 독립신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특징이라서 한글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도 이 독립신문을 좀 중요하게 취급을 해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 독립신문 사진도 조금 나오죠. 이게 이미지 자료로 나올 때 이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구나. 지금이랑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죠. 독립신문 요 방향으로 요렇게 읽는 걸로 보시면 되시고 사실 아직은 세로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로쓰기는 아니고요. 자, 독립신문 요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미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제국신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국신문은 1898년이면은 대한제국 시기였기 때문에 제국신문입니다. 제국신문. 이거는 뭐 일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종일이라는 분이 한글로 발행한 신문이고요.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 이종일은 그 민족대표 33인에도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기미독립선언서 있잖아요. 이거 인쇄한 사람이에요. 몰래 인쇄하는데 이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 좀 해주시고 제국신문 그리고 황성신문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이니까 이제 한성이 아니고 황성이라고 하겠죠. 황제가 있는 국가의 수도니까. 그래서 황성신문도 있었는데 유생층을 대상으로 민족주의 성격으로 국문도 나오지만 한문이 혼용된 내용의 신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장지연이라는 분이 여기다가 통곡을 하는 내용에 이제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걸 한탄하면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거를 게재를 한 게 있었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신문으로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론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던 신문이 이 신문인데 양기탁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나오죠.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간부기도 했었고 영국 사람 베델이랑 같이 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을 해요. 양기탁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일본인의 어떤 추적과 참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영국인을 같이 끌어들여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국인 베델과 같이 창간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독자층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병 활동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국채보상운동도 여기서 광고 같은 거 막 실어줘가지고 약간 우리 민족지 같은 느낌으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신문이고 을사늑약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는 고종의 친서를 여기다가 게재하기도 하고 이거 되게 부당한 늑약이다. 이거 불법이야. 이런 내용을 신문에다가 실어줬었던 유일한 매체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이 신문이 좋지 않겠죠. 아주 눈꼴셨겠죠. 이걸 어떻게든 폐간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양기탁과 베델은 각각 굉장한 고초를 겪게 되고 베델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결국에 베델이 뭐 투옥되기도 하고 고문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한 건 아니겠지만 감옥에 갇히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델이 건강을 크게 해쳤다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젊은 30대 중반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베델이 죽을 때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내가 죽어도 대한매일신보를 없애지는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언론의 창구라고 할 만한 거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도 신문은 남겨서 이 조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이런 거를 이쪽을 통해서 내보일 수 있게 이 신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도 우리나라 쪽에 무덤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처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도 기억을 좀 해줄 수가 있고 신문은 여기에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뒤에 교육기관이랑 다른 활동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교육기관도 이전과는 같으면 안 되겠죠. 이전에 우리나라 교육기관이라고 해봐야 뭐 서당이 있었고 서당, 향교, 서원, 그리고 뭐 성균관, 뭐 사부학당이니 이런 거 있었지만 예전에 과거 시험에 맞춰져 있는 굉장히 옛날 전근대적인 어떤 교육시설이었고 이제 전근대적인 거 말고 신식 문물을 배우고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근대적인 학교 필요하겠죠. 자, 근대적인 교육기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원산학사가 있습니다. 원산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조금 위쪽에 있는 데가 원산이에요.
우리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 요구했었던 세 개 항구 중에 하나가 원산, 인천, 부산이었잖아요. 그 원산이고요. 이 원산의 옛날 이름이 덕원이에요. 조선시대 이름. 그래서 요 일대의 주민들이 덕원에 관리하고 부사, 국가에 관리하고 일반인들이 합심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관민이 합심을 한 거죠. 관과 민이 합심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로 만들어지는 게 원산학사입니다. 관청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완전히 국가에서 만든 건 아니란 뜻이에요. 일반인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서 같이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 외국어도 가르쳐야 돼. 외국어 등등 필요한 학문과 특이하게도 무술 교육을 같이 했었던 데가 원산학사입니다. 그리고 동문학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정부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역관이라고 하면 중국어 정도였어요. 중국어나 일본어나 아니면 정말 드문 경우에 만주어 같은 거 있었는데 이제 저 눈 파랗고 피부 하얀 사람들, 서양인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 전문 통역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언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정부가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외국어 교육기관이고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외국의 언어를 가르치는 정부가 설립했었던 학교가 동문학입니다. 이제 통역사나 외교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유경공원이 있어요. 정부가 설립했었던 서양식 근대교육,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 기관이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근대 학문, 수학이나 지리나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실제로 외국인 교사도 초빙을 했는데 이 유경공원이 영재를 육성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재를 육성하는 공공으로 만든 학교란 뜻이에요. 그래서 육영공원이고 지금 정동 가시면 서울의 정동에 가시면 서울시립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그 미술관이 있었던 그 일대 인근에 유경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지석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건데 자 이거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좌원이 있고 우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젊은 현직 관리를 입학을 시키고요. 그 한쪽에는 관직에 나아가지는 않은 청소년 양반의 자제를 입학을 시켰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관리나 양반의 자식들만 입학을 시켰다라는 약간 한계점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설립했었던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이라는 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헐버트와 길모어 등등등 외국인 교사가 초빙됐다는 게 또 중요한데 저 헐버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랑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헐버트, 유경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던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미국인 선교사고요. 세계지리 교과서인 삼인필지를 한글로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한글 교육기관 같은 게 전혀 없던 시점에 약간 스스로 한글을 좀 체득한 점이 없잖아 있고 좀 언어학자 같은 면모를 좀 보여요. 그래서 한글을 외국에 알리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호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서 고종의 밀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 당시에 고종의 밀서를 미국 대통령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근데 나중에 광복되고 나서 우리가 한국 전쟁 같은 것도 전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90이 넘은 나이에 와가지고 굉장히 긴 여행 끝에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죽기 전에 여기를 다시 와가지고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그때 헐버트가 뭐라 그랬냐면 고종 황제가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자금을 일본 몰래 숨겨놓기 위해서 외국 은행에다가 몰래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뭐 스위스 은행 같은 데에. 원래 그런 데는 보안이 철저하니까 당사자만 이거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헐버트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일본인들이 그 고종의 비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또 그거를 또 홀랑 가져갔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액수가 막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헐버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 돈은 고종이 준비했었던 여기 한국의 사람들을 위한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서 그 고종의 비자금 찾기가 또 혈안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푸른 눈의 뭐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불리기도 해요. 헐버트가. 그런 내용의 책도 하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했던 데가 유경공원이라는 자리다.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한성사범학교가 있습니다.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를 반포를 해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반포가 되고 교육을 근대식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조금 더 일반인들도 입학하게 하려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양반 자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대중적인 학교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하고 나서 관리학교로 자 이제 선생님 양성해야겠죠. 선생님부터 양성을 하고 나서 이제 학생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한성 사범학교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쭉쭉 들어오거든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거 다 정동에 있는 거죠. 정동 일대에 배제학당이 생기고요. 아펜젤러가 넘어와서 세운 거고 이 아펜젤러가 정동교회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정동교회에 바로 붙어가지고 이화학당이 생깁니다. 최초의 여성학교고 스크랜튼 여사가 아들과 같이 세운 학교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 학교의 이름을 둘 다 고종이 지어준 걸로 되어 있고 배제학당은 지금 학교 자체는 그 자리에는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건물 한 채가 박물관으로 남아 있고요. 그 안쪽에 실제 고종이 내려줬던 배제학당 현판이 또 걸려 있습니다. 이 현판 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 이름을 직접 지어줬어요. 영재를 배양하는 곳이다.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이름을 좀 지어준 거고 이렇게 학교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부의 어떤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요.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서구 열강에 휩쓸려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다 없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내부의 힘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를 잘 아는 거고 스스로를 잘 알려면 우리나라 역사나 글자, 문화, 예술, 우리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애정을 가져야 된다. 라고 여기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독립운동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투쟁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인들, 절대 다수의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가지고 우리 역사나 우리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알아야 내 거라고 찾을 수도 있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실력을 양성하는 거는 무장투쟁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국학 연구를 합니다. 이 국학 연구가 우리 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은 국어 연구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국어 하면 바로 생각나는 사람 중에 주시경 선생이 있죠. 이분은 호를 순 한글로 지었어요. 보통 한자로 짓는데 한, 흰, 샘이라고 하는 되게 특이한 이름이죠. 크고 하얀 샘이란 뜻이래요. 순 우리말로. 순 우리말로 호를 썼던 사람이고요. 지석영이란 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문연구소를 만듭니다. 여기 설명 들어가 있죠. 1907년에 대한제국의 학부 안에 아예 설치가 됐었다라는 특징이 있고 주시경과 지석영이 핵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한글의 문자체계, 맞춤법 같은 거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초석을 깔아준 게 바로 주시경의 국문연구소고요. 자, 국사연구로 유명하신 분 신치호 선생 있습니다. 단재 신치호 선생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민족사학자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왜곡을 하죠. 너네는 남의 나라에 지배받는 게 너네는 디폴트 값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세뇌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상하게 왜곡을 하고 우리가 되게 비루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세뇌를 당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우리 역사는 스스로 굉장히 발전을 거듭해왔고 우리 역사에도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많이 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영웅들의 이야기를 위인전 편찬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스스로 애국심도 생기고 야 우리 역사가 비루한 역사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발탁한 인물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애국심을 좀 뿜뿜할 수 있는 이런 위인전 편찬을 주로 많이 합니다. 신채호 선생,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저서가 있지만은 그리고 박은식이라는 분이 연개소문전 똑같은 목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요. 우리가 대체로 유명한 장군이라고 생각했었던 시대별 역사 인물을 발탁을 해서 이런 거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위인전을 보급해갖고 민족의식을 또 고취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걸 읽게 하면서 아 우리도 이런 사람들 같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의식도 같이 고취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문예 활동을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문학 활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인직이라는 분이 혈의누라고 하는 책을 쓰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신소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신채시라고 하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이 또 있고요.
이제 뭔가 문학 작품의 장르가 조금 다양해지고 우리 글을 통해서 능수능란하게 글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학 작품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연극이라는 게 생깁니다. 연극.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란 데가 있었어요. 원각사. 지금 원각사가 있는 곳에는 이 좀 교회가 하나 크게 서 있기는 한데 원각사의 뜻을 이어받아서 만든 극장이 현재 정동의 정동극장이에요. 여기에 최초의 서양식 극장으로 원각사에서 은세계, 치악산 등이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가지고 공연이 된 게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 건축도 바뀌고 시설도 바뀌고 신문물들 들어오고 교육기관도 생기고 뭐 신문도 생기고 우리나라 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거를 좀 진흥시키는 국학이라든지 국사연구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우리의 문예 활동들이 또 일어나게 돼서 사실은 문화사 파트에서 변화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제가 우리를 왜곡하고 이상한 걸 심어준 것도 있고 외국인들 거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도 맞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고취를 시켜가지고 국학의 발달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근대의 문화사 파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대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굉장히 어두운 역사가 겹쳐져 있는 구한말 시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는 한데 여러 가지 분야의 파트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침략을 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만히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서 이런 작용이 들어가면 어떤 반작용이 났는지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대사의 파트의 이론 부분은 요 문화를 끝으로 다 정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